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 패시브 하우스를 이뤄가는 에너지 절감하는 방법, 계획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에너지 절감 계획에 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기후 데이터를 활용을 해요. 그 기후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역의 그 일사량과 또 기상의 어떤 온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전체 그 지역의 난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가온누리가 있는 청주 지역과 우리 그 세종시는 거의 이제 같은 중부 지역에 속해 있어서 유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대 남향 배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제일 첫 번째 에너지 절감 방법인데요. 이 사이트는 정남에서 약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샵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정남에서 그 동측 서쪽으로 15도 정도는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동과 뒷동에 그 그림자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셔야 되는 것, 그거에 따른 대지 분할을 저희가 했고요. 주택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그 우측에 본체는 패시브 하우스로 하는 경우에 이제 남향 배치를 했을 때 각 실들을 주생활 공간이 이제 그 전면으로 나오게 배치를 하셔야 되고, 후면은 지금 뭐 화장실이라든가 계단, 보일러실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향 빛이 동지에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동서축으로 뚱뚱해지지 않는 그런 집을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환기입니다. 자연환기, 패시브 하우스가 굉장히 이제 기밀한 집이기 때문에 자연환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한여름, 한겨울 뭐 이런 계절을 제외하면 우리가 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자연 환기가 되도록 마통풍이 되는 창문 계획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창문을 계획할 때는 이제 각 향별로 창문의 면적 비율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는데, 남측에는 겨울에 일사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창을 면적을 크게 확보를 하셔야 되겠고요. 북측에는 이제 최소한의 창에 맞동풍 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측하고 서측은 일사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창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층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그 외기에 직접 면하는 남측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거실, 주 생활 공간, 후면에 이제 그것들을 도와주는 서브 공간들을 배치를 하게 되고, 이제 그 평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도 이게 전체적으로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단면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후면에 있는 실 같은 경우에는 고측창을 활용하여서 빛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고측창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고요. 다락까지도 잘 공기가 순환되도록 그런 창문 구성, 내외부 창문 배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외피의 면적인데요. 이제까지 패시브 하우스는 굉장히 그 단순하고 이렇게 박스형의 건물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 외피 면적이 클수록 이제 에너지를 손실하는 부분이 면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온누리의 집은 전체 내부의 그 전체 건물의 최적 대비 외부의 면적이 0.89, 1 이하로 1 이상이 되지 않도록 AV 값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지붕면입니다. 지붕면과 기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외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 계획인데요. 단열은 이제 앞서서 패시브 인증 기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준보다 상회하는 고단열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열을
그 기준보다 상회하는 단열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단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단열선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열교가 발생을 하고 그 열교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제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기하학적 열교 우리가 열교를 내부 벽면 온도를 12.6도 이상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온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그 부분에서 이제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엔 실내 공기질이 쾌적하지 못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교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단열보다는 반드시 외단열을 해야 합니다. 가온누리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줄기초에서 박공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열을 계획을 할 때 그 부위별로 단열 계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기초 부분에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XPX 단열재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지붕에 이제 그 재료를 징크 재료를 설치하기 위해서 생기는 스터드들 사이로 채울 수 있는 재료, 그래서 글라스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부 하부에 보면은 목재 루버가 설치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도 이제 하지재가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그런 단열재 글라스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열재는 비드법 보온판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외단열 시스템 그 스터코를 시공하기 매우 유리한 그런 재료를 선정했고 이 재료가 굉장히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패시브 하우스와 일반 주택이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 주택에서는 기초 측면의 단열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기초 측면에서 오는 열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누리 경우에는 기초 단열재 시공하는 사진인데 기초 측면의 단열재를 두 겹을 겹쳐서 시공했습니다. 옷도 두 겹이 있는 것처럼 단열재를 겹쳐서 시공하는 것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단열재와 그 외부 나가는 관통되는 그 스리브 주변에는 우레탄 폼으로 다 충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단열재 사이에도 틈새를 다 우레탄 폼으로 충진하고 테이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밀하게 시공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지붕과 그 외부 재료가 설치되는 그 목재가 설치가 됐는데 목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외부 재료가 붙는 부분에서는 채우기에 유리한 글라스울 단열재를 시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외부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스터코 같은 것들을 시공하는 부분에서는 현장 가공도 쉽고 시공 방법에 따른 어떤 단열 성능도 유리한 비드법 보온판을 두 겹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반드시 6주 이상 숙성된 단열재를 사용하셔야 하는 것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기초 부분이나 이렇게 습기가 있는 부분에는 습기에 좀 강한 XPX를 시공합니다. 우리가 주택을 설계를 하다 보면은 내부 공간하고 외부 데크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 내부의 바닥 슬라브하고 외부의 그 바닥 슬라브가 연결이 되는 경우에 그게 이제 열교가 생기는 현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끊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의 슬라브하고 외부의 슬라브를 분리를 해서 그 사이에 단열재를 시공을 해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면에 그 단열 스커트라고 해가지고 기초 측면에 한 450에서 500 정도의 단열재를 보강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겨울 밤에 그 천공복사 에너지를 이제 조금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단열재 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선택을 했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추결 성능이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가두고 오랫동안 간직을 하죠. 목재보다는 철근 콘크리트가 추결 성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내부에 그 사용하는 재료도 석고를 치고 거기다 벽지를 바르는 것보다는 미장에 벽지를 바른다든가 미장에 뭐 친환경 페인트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추결 성능을 조금 더 확보하는 데 유리하겠습니다. 바닥에 단열
그 바닥 마감재가 타일로 가는 경우하고 마루판으로 가는 경우가 그 온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한 뭐 2, 3도 정도 있었어요. 겨울에 측정을 해봤더니.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추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열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창호입니다. 고성능 창호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패시브 하우스 인증 창호는 3중 유리의 그 PVC 창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 관료율이 0.86 이하 창호를 사용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프레임 그 외부하고 내부에 이제 기밀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벽면하고 프레임을 이렇게 그 사이가 한 3cm 정도를 떨어뜨려서 시공성 때문에 떨어뜨리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그 시멘트 몰탈로 채웠을 때는 그게 열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밀지로 마감을 하고 그 안에 우레탄 폼 충진을 하고요. 이것은 내외부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알루미늄 비물바지를 적용함으로써 외부 외벽 재료를 보호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 창호하고 그 패시브 창호하고 시공 방법이, 지금 일반적인 방법은 하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벽돌이나 외부 재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창문 주변에 단열재가 손실이 돼요. 그래서 단열재가 손실이 되는 경우에 그곳이 또 이렇게 열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 보면은 이제 물방울이 가장 많이 맺히는 부분이 모서리라든지 창문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방울이 많이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시브 창은 이렇게 기밀지로 시공한 다음에 단열재로 그 프레임을 또 겹치게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로가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열교를 이제 차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양은 이제 그 남측에는 수평 차양을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고정 차양으로 설치를 할 때 이것은 그 지역의 태양 고도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또 창문의 높이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문의 높이가 높을수록 차양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셔갖고 차양의 길이를 좀 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단면도인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창문이 남측에 커다란 창문,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연하기 위해서는 북측에 창문을 이제 상하부로 배치를 함으로써 조금 더 입체적으로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창문 배치를 한 그 단면도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리고 이제 잘 겨울에 살펴봤더니 낮에 태양빛이 내부로 들어오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5m에서 6m 대배. 그래서 건물의 깊이가 그것보다 깊어지면은 그 후면부는 이제 태양빛이 들지 않는다, 겨울에.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서측의 외부 블라인드를 적용하는 경우에 여름철에 일사량을 85%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측에서는 반드시 외부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으로는 열교 차단 계획 중에서 열교 차단제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부분에도 그 1층 부분에도 외부 데크 부분에 이제 단열재로 열교를 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마라든지 또 외벽에 뭔가를 재료를 붙일 때 그런 것들이 다 하지재나 돌출재가 열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열교를 끊어줘야 되는데, 차양 부분하고 외부 재료를 붙이는 부분에 열교 차단제가 지금 국산으로 생산되어 있는 재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열교 차단 프레임인데, 그 열교 차단 프레임을 지붕에 배치를 하고 그 사이에 글라스홀 충진제 단열재를 충진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방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합판을 붙이고 징크나 또 기와로 공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열교를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조금 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붕에 붙이는 하지재는 이제 파이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그 파이프 내부에 상판하고 하판은 강제고 그 강제 사이에 이렇게 경량 트러스가 있어요. 근데 그 경량 트러스는 이제 그 스테인리스죠. 그래서 스테인리스는 강제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작기 때문에 그 안을 또 그 고강도 단열재로 충진을 하면서 열이 이제 끊어진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재료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슬라브와 슬라브 사이를 끊어주는 그런 열교 차단제도 있고요. 그리고 단열 패스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산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시공성과 공사비를 고려해서 차단제를 적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장치, 반드시 필요한 장치인데 열회수 환기 장치입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또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열회수 환기 장치를 하도록 의무화된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주택이나 이런 소규모 건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준패시브, 그 다음에 세미 패시브 공법을 적용한 뭐 건축. 그렇지만 이제 환기 장치는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회수 환기 장치는 전체 집을 그 환기량을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집에 맞는 최적에 맞는 그 용량과 그 다음에 효율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 전면부, 그러니까 거실 부분에 이제 급기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기된 그 공기들이 이제 집을 한 바퀴 돌고 주방이나 또 욕실 같은 데서 이제 배기존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 현관 상부에 그 급기구가 있는데요. 급기구는 그 이쪽 보일러실에 있는 배기구 내지는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뜨려서 그 배기된 공기가 다시 급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선정을 위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열회수 환기 장치의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환기 장치를 통해서 내부로 급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오염된 공기가 환기 장치를 통해서 외부로 배기가 됩니다. 그 사이에서 내부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갈 때 머금었던 온도를 이제 열교환 소자라는 것을 통해서 환기 장치 내에 있는 열교환 소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열이 서로 교차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온도가 낮은 온도의 그 공기가 내부에 있는 높은 온도의 공기와 교차되면서 일정한 온도로 내부 공기를 유지하는, 그러면서 내부의 온도를 데피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산 제품도 많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3kW를 적용을 했고요. 남측 지붕에 전기 에너지를 약 97% 절감하는 것으로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에너지 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에너지 샵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나라의 공직자분께서 이제 개발을 하신 프로그램이에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방 성능 2.7리터 하우스, 난방 에너지 요구량 27, 냉방 에너지 요구량 25.3, 전체 그래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포함해서 연간 난방 에너지 비용은 난방으로만 45만 원, 냉방 급탕이나 뭐 조명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총 에너지 비용이 92만 5천 원으로 인증을 받은 집입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월별로 얼마가 나오고 냉방 에너지 요구량이 월별로 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부위별로 열 손실이 되는 부분은 어느고, 그 다음에 일사로 취득하는 열과 그 다음에 내부 발열, 그 다음에 조명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부 발열, 그리고 그 남는 부분의 난방 요구량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에너지 샵을 통해서 이렇게 다 알 수가 있고요. 네. 에너지 비용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 에너지는 첫 해에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쓴 비용입니다. 그래서 첫 달에 7,000원부터 5,000원까지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비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6집 중에서 3집에 대한 전기 요금이에요. 보시면은 아들 삼형제 집입니다. 1,100원부터 1,300원까지. 물론 여기가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피크 부분에 그 냉방기를 돌리는 기간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부장내가 지금 2017년도 6월 달에 17,700원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상황을 파악을 해봤더니 태양광의 인버터가 고장났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그 에너지 양을 그 거주 평가를 했습니다. 그 충북대학교 이제 주거생활과학과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거주 평가를 했는데 그 거주 평가의 이제 총 에너지 비용이 A주택부터 H주택까지 전기요금이 85,000원부터 H주택이 295,000원까지. 그 다음에 기름보일러 등유. 저희가 이제 일부러 요즘은 난방에너지원을 뭐 도시가스는 안 나오잖아요, 보통. 택지개발 있는 데는 도시가스가 되겠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LPG 가스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진짜 이게 패시브 하우스의 어떤 에너지 성능 값에 얼마나 이게 유사한가를 보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등유로 썼어요. 그래서 110만 원부터 75만 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던 값하고 꼭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거주 인원의 어떤 생활 환경의 조건과 가족의 인원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편차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한 값과 크게 편차는 나지 않더라라는 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당시에 45평 정도의 기름 보일러를 쓰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비해서 봤을 때 그 다른 집 기름 보일러를 쓰는 다른 45평의 주택은 전기요금이 이 집보다 뭐 크게는 16배.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 비용은 크게는 뭐 5배까지도 나더라라는 그 조사된 논문에서 조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외부의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부의 공기질, 이제 쾌적한 공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동 거리가 짧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의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그렇게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료를 찾아서 쓰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가구의 어떤 그 심재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급이 2제로 등급 이하짜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바닥의 타일재 같은 경우에는 추결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황토나 편백나무 같은 조습 기능 있는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재료도 마찬가지로 우수에 이건 이제 그 빗물이 도시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바로 투수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잔디블럭 같은 것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별채에 있는 황토 구들방의 모습인데 그 별채 문을 열면은 그 편백나무 향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심미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재료를 선정하는 것도 방법이지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천장이 높은 공간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공간도 있겠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또 심미적으로 그런 건강한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결국에는 건강한 삶을 이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요거는 가온누리에서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또 이렇게 보탬되는 단지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면서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내 집 짓는데 무슨 에너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사는 공간에 실내가 쾌적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그 유지 관리비도 적으면서
더욱더 추구하는 거는 우리 지구 환경 파괴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이 환경에 정말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총 사용 에너지의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줄여가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환경을 고려하는 집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패시브 하우스라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그런 집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부에 어떤 숨겨져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의 모습은 건박하고 속이 꽉 찬 집이지 않나 싶고요. 기본에 충실한 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이 살고 또 환경이 사는 그런 패시브 하우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